그때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고 그냥 죽겠구나 생각했어요. 74세 정창호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진료실을 채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단 10분 만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신 겁니다.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정창호님의 눈에는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었죠.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과연 우리는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공포와 혼란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0세,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한 지 52년 된 정혜진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나이에 아직도 환자 진료를 보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시죠? 하지만 저는 오늘도 아침 7시에 병원 회진을 돌고 왔습니다. 제 손은 아직 떨리지 않고 제 판단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만 명의 심장 환자를 만나면서 얻은 경험이 오늘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80세 의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을 것 같나요? 지금도 환자와 함께 땀 흘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의술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명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5분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의학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 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혼자 계실 때 심장마비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10분. 그 안에 생사를 가릅니다. 이 10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 생존법을 오늘 공유하고자 합니다. 내 환자의 생존 스토리. 2달 전 제가 진료하던 74세 정창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 밤 TV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라 처음엔 당황하셨을 겁니다.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알았어요, 박사님. 그런데 왼쪽 팔까지 저리더라고요. 그때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창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음과 마주한 순간을 떠올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TV를 보다가 문득 왼쪽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무시했죠.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세게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손바닥, 이마, 온몸이 차가운 땀으로 젖었죠. 그때 이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창호님이 제 영상을 떠올리셨답니다. 몇 개월 전에 우연히 보셨던 제 강의가 그분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7단계를 정확히 따라 하셨어요. 119가 도착했을 땐 의식이 명료했고 다행히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무서웠어요. 혼자 있었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박사님이 알려주신 단계를 하나씩 따라 했어요. 그게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창호님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년 수만 명의 한국인이 심장마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홀로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숨이 턱 막히는 공포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 아닙니다. 70%는 증상이 시작된 후 10분 이상의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최근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무려 40%까지 차이 난다고 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시간을 그저 기다리는 시간으로 써버립니다. 괜찮겠지, 병원 가면 뭐라고 하지? 이게 정말 심장마비일까? 이런 생각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죠. 그리고 그 망설임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7단계는 병원도 약도 없이 혼자서 생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52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한 제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생존 전략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흐름이 이해됩니다. 놓치시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이 상황에 놓인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지금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7단계 1. 즉시 움직임 멈추기. 갑작스러운 가슴 압박, 왼팔 통증, 식은땀 등 느껴지면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앉거나 눕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심장마비의 주요 증상으로는 가슴 중앙이나 왼쪽의 압박감이나 통증, 왼쪽 팔이나 어깨로 퍼지는 통증, 턱이나 목의 불편함, 갑작스러운 식은땀, 메스꺼움, 호흡 곤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모든 활동을 중단하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심장은 이미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이때 계속 움직이면 심장에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되죠. 이건 마치 고장난 엔진을 계속 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의학저널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에 안정을 취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근 손상이 30% 적다고 합니다.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78세 이정선 할머니는 설거지 도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바로 의자에 앉으셨고 큰 위기를 피하셨습니다. 이정선 할머니의 경우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박사님 말씀이 생각나서 일단 앉았죠. 그게 제 생명을 구했네요. 이정선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셨지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셨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집안일을 하고 계셨죠.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왼쪽 팔에 통증이 느껴지고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다행히도 즉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셨고 이후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협심증으로 진단받았고 적절한 치료 후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피곤해서일 거야 하고 넘긴 적 있으신가요? 가슴 통증은 단순히 소화 불량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어깨나 팔 통증은 근육통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일단 멈추세요. 그 판단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누우세요.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 앉으세요. 운전 중이었다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세요. 지하철이나 버스 아니라면 자리에 앉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움직임을 멈추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2. 평소 복용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 협심증 환자분들은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처방받아 가지고 다니실 겁니다. 이 약은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약물입니다. 이 약은 혀 밑에 넣고 녹여 복용하는데 5분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 복용 가능합니다. 이 약 먹으면 통증이 줄어들까?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즉시 복용하세요. 유럽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상 발생 5분 내 니트로글리세린 복용 시 심근경색으로의 진행 가능성이 25%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약은 정확히 이런 위급 상황을 위해 처방된 겁니다. 아스피린 복용자는 씹어서 복용하세요. 씹으면 흡수가 더 빨라집니다. 보통 81mg이나 100mg 아스피린 한 정도 충분합니다. 단 위장병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복용하지 마세요. 또한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아스피린을 추가로 복용하지 마세요. 70세 박윤철님은 니트로글리세린 2회 복용 후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정확한 복용법이 생명을 살린 거죠. 박윤철님의 사례는 약물의 올바른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처음엔 그냥 삼켰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때 박사님이 혀 밑에 넣으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올바르게 복용했습니다. 5분 후에는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119에 전화했죠. 박윤철님은 10년 전부터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늘 지갑에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시는 분이었는데
그날 아침 산책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삼켜버리는 실수를 했지만 곧 올바른 복용법을 기억해내고 혀 밑에 다시 한정을 넣었습니다. 통증이 완화된 후에도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의하세요. 남의 약을 빌려 먹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심장약은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 알레르기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에게 처방된 약만 복용하세요. 평소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방, 지갑, 주머니 등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약의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은 보통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119에 즉시 신고.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할까? 119 부르면 대수롭지 않은 일로 민폐 아닐까 하며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십니다. 이런 망설임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심장재단 통계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30%가 증상 발생 후 2시간 이상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연이 사망률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마비 발생 후 10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으면 생존율이 80%에 이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고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어요. 주소, 증상, 나이, 약 복용 여부 등은 간결하게 전달하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적절한 장비와 약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지 마시고 구급대원의 지시를 따르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유지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66세 김나미님은 좀 더 참아보자 하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협심증이 심근경색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나미님의 경험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처음엔 소화제 먹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악화되더라고요. 결국 3시간 후에야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이미 심장 일부가 손상된 후였습니다.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왜 빨리 119에 전화하지 않았을까? 김나미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병원 가는 것을 꺼리셨습니다. 그날 오후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가슴 통증과 메스꺼움을 느꼈지만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소화제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남편이 퇴근한 후에야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심장 근육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고 응급시술을 받았지만 영구적인 심장 기능 저하가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병원 갈 타이밍을 계속 미뤄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마비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119 신고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혹시 심장마비가 아니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심장마비가 아니라면 그건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 심장마비인데 지체한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의심된다면 무조건 119에 연락하세요. 4. 현관문을 열어두기. 이 단계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119 신고 후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심장마비 상태에서는 의식이 갑자기 저하될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다면 진입이 지연되고 그 몇 분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밤에는 현관등을 켜두고 아파트라면 경비실에도 연락해 구급차 도착 시 안내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오창수 어르신은 문을 잠갔다가 5분 이상 지체돼 정맥주사 지연으로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오창수님의 사례는 작은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119 부르고 나서 다시 문 잠그는 게 습관이었어요. 의식이 흐려져서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대요. 그 5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왼팔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창수님은 혼자 살면서 늘 문을 잠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습관대로 다시 현관문을 잠그고 소파에 누웠죠. 얼마 후 의식이 흐려졌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문을 강제로 열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5분 이상이 지체되었습니다. 이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가 늦어져 왼쪽 팔에 영구적인 마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해 두세요.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놀라서 구급대원을 공격하거나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있다면 메모해서 눈에 띄는 곳에 두세요. 의식을 잃었을 때 구급대원이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몇 분, 심지어 몇 초의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 올바른 자세로 누워있기.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다리를 살짝 구부려 눕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다리를 약간 높이면 중력의 도움으로 혈액이 심장으로 더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자세가 심장의 부담을 약 15%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호흡 곤란이 있다면 상체를 30도 정도 세워주세요. 폐에 쌓인 체액이 호흡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쯤 앉은 자세가 호흡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단단한 바닥보다는 소파나 침대가 더 안전합니다. 의식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서죠. 단단한 바닥에서 의식을 잃으면 넘어지면서 추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특히 넥타이, 벨트, 꽉 끼는 옷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호흡과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집니다. 체온은 담요로 유지하세요. 심장마비 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가벼운 담요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두꺼운 이불은 오히려 호흡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안전한 자세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 연습이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복잡한 동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편안한 자세로 누워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호흡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6. 가족 또는 이웃에게 연락. 119 신고 후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짧고 간결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겁니다. 가슴 통증으로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두었으니 와줘.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불필요한 대화로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나 가까운 친구에게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심지어 옆집 이웃에게라도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리적 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포와 불안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박동을 가속화하여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6세 임정옥님은 옆집 이웃에게 연락한 덕에 구급차 도착 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임정옥님의 경험은 심리적 안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옆집 이웃이 와서 손을 잡아주는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 그분이 계셔서 제가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심리적 안정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임정옥님은 남편을 몇 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을 느꼈습니다. 119에 신고한 후 옆집에 사는 김영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김영희님은 즉시 달려와 임정옥님의 손을 잡아주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지지가 임정옥님의 불안을 줄이고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심장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평소에 비상 연락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 친구, 가족 등의 연락처를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두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평소 외우고 있던 번호조차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락을 취한 후에는 전화기를 가까이 두고 계세요. 119나 가족이 다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료 정보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정보 등을 적은 메모를 준비해두면 구급대원에게 전달하기 편리합니다. 7. 천천히 깊게 호흡하기. 마지막은 호흡입니다. 심장마비의 공포 속에서 호흡이 얕아지고 빨라지기 쉽습니다. 이런 과호흡은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빠른 호흡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4초간 코로 들이쉬고 6초간 입으로 내쉬는 4-6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산소 공급을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폐 하부까지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 산소 교환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공포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72세 김완섭님은 복식호흡 덕에 의식을 끝까지 유지하며 시술 후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김완섭님의 사례는 올바른 호흡법의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119 오는 15분 동안 저는 그냥 숨만 셌어요.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고 그게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의식을 잘 유지해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호흡에 집중하니까 공포감도 좀 줄어들었어요. 김완섭님은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지만 꾸준한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곧바로 벤치에 앉아 119에 연락한 후 그동안 배운 복식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고 의식을 명료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의료진에게 정확한 증상을 설명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가장 나를 살리는 건 내 호흡일 수 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침착하게 호흡하세요. 호흡은 우리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생존율을 높이는 추가 조언. 지금까지 7단계 생존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응급 키트를 준비해 두세요. 니트로글리세린 처방 필요, 아스피린, 그리고 이 7단계를 메모한 카드를 냉장고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또한 복용 중인 약물 목록, 알레르기 정보, 의사 연락처 등을 기재한 의료 정보 카드를 지갑에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응급 호출 장치를 고려해 보세요. 버튼 하나로 응급 서비스에 연결되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치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증상을 알아두세요. 심장마비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중앙이나 왼쪽의 압박감이나 통증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 노인, 당뇨병 환자의 경우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가슴 통증 대신 호흡곤란, 극심한 피로감, 메스꺼움, 위장 불편감 등이나 턱의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종종 독감이나 소화불량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혼란, 현기증, 실신 등이 주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신경병증으로 인해 통증을 덜 느낄 수 있어 심장마비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금연, 적정 체중 유지, 스트레스 관리 등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심혈관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심장 건강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조언.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준비된 사람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단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이 단계들을 머릿속에 새기고 가능하다면 실제로 연습해 보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평소 훈련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1. 움직임 멈추기. 2.
약 복용. 3. 119 신고. 4. 현관문 열기. 5. 올바른 자세. 6. 연락하기. 7. 호흡 유지. 여러분, 혹시 가슴이 아프거나 호흡이 곤란할 때, 이건 그냥 스트레스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52년간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를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생존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종종 준비에 있었죠. 준비된 환자는 골든타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했고, 그렇지 못한 환자는 혼란 속에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박사님, 그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80세의 나이에도 제가 여전히 진료실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입니다. 의사로서 제 사명은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하고 교육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지식이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온다면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혹시 자신이나 가족 중에 심장질환 위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응급 키트를 준비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 처방 필요, 아스피린, 그리고 이 7단계를 메모한 카드를 냉장고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가족들과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고 심장마비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방금 설명드린 7단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5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저는 너무 늦게 병원에 온 환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라는 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